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랄라의 사연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매일 밤 랄라의 사연을 들어야 잠이 들 수 있는 골수팬입니다. 많은 분들의 희로애락을 들으며 제 가슴이 뭉클했다가 속이 뻥 뚫리곤 하죠. 그런 제 최애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인생은 너무 평범하고 순탄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엄청 큰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겪은 일이 제 평생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분하고 화가 난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스릴러 영화와 같은 제 사건을 몇 자 적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좀 여유로웠어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기 때문에 제가 누릴 수 있는 건 모두 가지며 성장했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학원이다 과외다 여러 사교육을 받고 자라와서 그런지 수능 점수를 1등급을 받게 돼서 부모님 뜻대로 명문대에 들어가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탈한 삶이 이어지던 가운데 혈압이 높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오랜 시간을 슬퍼하며 지냈어요. 반면 엄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바로 마음을 다잡고 회사를 나가셨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경영을 이어나가셨죠. 대학을 졸업한 전 엄마의 권유로 엄마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대표 딸이라는 걸 숨기고 일을 배웠습니다. 회사 규모가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200여 명이 되는 큰 회사였기 때문에 많은 상사들을 만나며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었죠. 그런데 사회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인턴이었던 전 화분에 물을 주거나 복사와 팩스 같은 단순 업무만 하게 되었으니 일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게다가 상사들은 왜 그렇게 회식을 좋아하던지 이틀에 한 번은 꼭 술을 마셔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건의도 할 겸 해서 회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회사 생활이라는 게 주어진 업무보다 원래 사람 상대하는 게 힘들다면서 저더러 그걸 극복하는 것부터 배우라고 잔소리만 하셨네요. 여하튼 제 성격과 맞지 않고 재미없는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어느 날부터 재미있는 일이 생겼답니다. 그건 바로 남자였어요. 제 옆팀이 경영 2팀에 있던 남자들이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려고 매일 카페에서 커피를 사다 줬는데 얼마 뒤에는 밥까지 사주더라고요. 인턴 생활 할만해요? 매일 잡일만 해서 실증나죠. 저도 인턴 때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냥 때려치우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좀 버티고 정규직 되고 나면 제이씨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꼭 참아봐요. 나중에 성과를 내면 인정도 받고 회사 생활도 재밌어질 거예요. 저도 알죠. 그런데 정규직이 돼도 자기 할 일보다는 상사들이 시키는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대학에서 배웠던 건 써먹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대리님도 매일 상사들한테 시달리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자 이 대리님은 머리를 극적이며 괜한 조언을 한 것 같으니 일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얘기를 하자고 했답니다. 제시, 남자친구 있어요? 미모로만 보면 남자들이 사열 정도로 연병장 9바퀴를 헤쳐 모일 것 같은데? 당연히 남친 있죠? 연병장 2바퀴요? 줄 서는 남자는커녕 대학 졸업하고 아무도 저 좋다는 사람 없었는데요? 제발 한 명이라도 제 앞에 줄 섰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제가 낄낄거리며 대답하자 이 대리님이 한 손을 들며 빙그레 웃었답니다. 그럼 제가 줄 서겠습니다. 1번으로요. 제 시소원 이루어진 거죠? 저야 그동안 이 대리님이 보여준 관심과 애정을 느끼고 있었으니 드디어 고백을 하려나 싶어서 일부러 더 크게 웃었답니다. 저 역시 대리님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대리님 왜 이렇게 웃겨요? 저 성질머리 진짜 더러운데 줄 서고 싶으세요? 에이, 성질이 더럽다뇨. 회사 사람들 모두 지혜씨 성격 좋다고 난리던데요? 너무 겸손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혜씨를 오랫동안 좋아해온 거 느끼셨죠? 남자친구 없으시다고 하니까 참아왔던 말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전 한번 튕길까 하다가 어차피 매일 회사에서 보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대리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네, 좋아요. 대신 회사에선 비밀로 하고 만나야 돼요? 바로 오케이 하신 거죠?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네요. 회사에선 당연히 비밀로 해야죠. 괜히 사귀는 거 들키면 남자들이 절 심하게 질투해서 괴로울 겁니다. 저야 당연히 질투할 남자 따윈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대리님의 말재간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네요. 어쨌든 저와 이 대리님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인턴 기간 6개월은 연애라는 이유 때문에 즐겁게 보낼 수 있었고 정규직이 되어서도 남자친구와 비밀 연애하는 재미로 회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저희 엄마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저를 보시자 많이 흐뭇해하셨습니다. 지혜야, 이제 회사 생활이 적응됐나 보다. 너희 팀장한테 듣자 하니 일도 잘하고 팀 분위기 메이커라며? 물론 엄마도 네가 회사를 경영할 재간이 있다고 믿었는데 생각보다 더 잘해줘서 고맙다. 몇 년 뒤 엄마가 은퇴하면 네가 우리 회사를 끌고 나갈 수 있겠지? 엄마, 나더러 회사를 운영하라고? 그건 너무 부담돼. 그냥 다른 후계자를 찾든가 남한테 팔고 은퇴하는 게 낫지 않겠어? 무슨 소리야? 나랑 네 아빠가 일군 회사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넌 엄마보다 훨씬 더 잘 운영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해둬야 된다. 부담스러운 엄마의 말에 그냥 알겠다고 대답을 하긴 했지만 그 큰 회사의 대표가 된다는 건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물론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하시겠지만 아빠가 회사 일에 파묻혀 지내시다가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으니 대표 자리가 탐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회사 생활과 연애를 열심히 하며 2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지혜야, 나 너랑 사귀는 거 좀 힘들다. 연애라는 게 여러 감정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지쳤나 봐. 갑작스러운 남자친구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랑 사귀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헤어지자고? 야,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연애하는 게 힘드니까 결혼하자고. 내일 너랑 헤어지고 집에 가는 게 나 너무 싫어. 난 지혜 네가 나랑 24시간 붙어있었으면 좋겠어. 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네요. 뭐야? 난 헤어지자고 하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결혼하자고?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갑작스럽긴. 난 너랑 첫 데이트 했을 때부터 결혼을 꿈꿨는데? 자기랑 내가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인데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자. 아주 조금 당황스러운 프로포즈이긴 했지만 저도 남자친구 없이는 못 살 만큼 사랑하고 있어서 결혼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답니다. 알았어. 결혼하자. 나도 자기랑 매일 헤어지는 거 싫었는데 잘 됐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다음 단계인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비 시댁은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시부모님이 계셨고 절 마음에 들어 하시며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데려갔는데 엄마와 남자친구가 동시에 놀랐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왜 여기 계세요? 아니, 경영이 팀 이대리 아니야? 자네야말로 내 딸이랑 무슨 일인가? 설마 지혜가 만나고 있다는 사람이 이대리였어? 제가 회사 대표의 딸인 걸 남자친구에게 숨겼고 엄마도 제가 만나는 사람이 회사 사람이라는 걸 모르셨답니다. 엄마, 자기야, 미안해. 많이 놀랐지? 지혜 너, 그동안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연애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 네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 했더니 우리 회사 이대리였어? 어휴,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자기야, 대표님이 자기 어머니라니. 난 상상도 못했어. 너무 놀랬잖아.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자기가 고분고분 따라왔겠어? 뭐 이미 물은 엎질러졌으니까 얼른 들어가자. 전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사과하고
엄마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뭐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자리이긴 한데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이기도 해. 뭐야? 결혼? 아휴, 정말 내가 미친다. 아니, 니네 애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꽃 같은 20대 청춘에 시집 가겠다는 게 말이나 되니? 게다가 내 부하 직원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정말 놀랄 노짜다. 엄마는 예상보다 더 놀라셨고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용기 있게 말문을 열었어요. 대표님, 아니 어머님, 지혜 저 주십시오. 저 지혜를 진짜 사랑합니다. 이대리, 내가 지금 좀 혼란스럽거든?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해준다니까 고맙긴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야. 물론 자네가 능력 있는 인재인 건 알겠는데 내 딸을 부하 직원한테 시집 보내고 싶진 않아. 내 마음 이해하지? 어머님 마음 잘 알죠. 저도 지혜가 대표님 딸이라는 거 알았으면 사랑을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저도 분수를 알고 양심은 있는 놈이니까요. 그런데 저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혜도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걱정 없이 사랑한 거고요. 지금은 절대 헤어지지 못할 사이가 되었으니까 어머님이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집안이 그리 잘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여하튼 전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혜와는 헤어지지 못하니까 무조건 절 사위로 받아주십시오. 저도 옆에서 결혼을 꼭 해야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설득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여러 번 내쉬며 고민을 거듭하시더니 이내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는지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시며 대답했어요. 이대리 그래도 패기는 있구만. 따지고 보면 뭐 자네가 부족한 건 하나도 없지. 오히려 우리 지혜가 모자라면 모자라. 두 사람이 내가 반대를 한다고 헤어질 것 같지도 않아 보이니까 내가 별 수 있나? 지혜랑 결혼해. 대신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잘 살게요. 그리고 사위로서도 잘하고 부하 직원으로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는 우리 엄마가 허락해 줄 줄 알았어. 역시 엄마는 사람 볼 줄 안다니까. 으이구, 이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야. 나중 가서 결혼 일찍 했다고 후회는 하지 마. 그렇게 저희 커플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고 결혼 준비까지 완벽하게 했답니다. 신혼집은 엄마가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조금 작은 저층 아파트에 집을 마련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제가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데다 제 남편이 남자 신데렐라라는 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뒷담화를 했답니다. 저희 부부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귀에 들어오니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야, 나 진짜 억울하다. 대표님 딸 꼬셔서 팔자 고쳤다는 말 들으면 속이 뒤집힌다니까. 내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건 관심도 없고 말이야. 그거야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한 귀로 흘려버리자. 나도 속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남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대꾸할 필요 있어? 우리 둘만 떳떳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자. 전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회사 사람들 눈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결혼식에서 대표의 딸이 저라는 게 알려지자 하나같이 절 깍듯하게 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남편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도 짜증이 났죠.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저희 부부는 뜨겁게 사랑했어요. 남편은 밤만 되면 야수가 되어 절 황홀하게 해주었답니다. 그 결과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전 태교를 위해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어요. 이듬해 남편과 저를 닮은 멋진 아들이 태어나서 저와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엄마 역시 손주가 생겨 기쁘다며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죠. 우리 손주 참 잘생겼다. 누가 봐도 장군감이라니까. 이 다음에 할머니 회사를 이끌 제목이 확실해. 엄마는 갓난아기한테 무슨 벌써 회사 얘기를 하고 그래.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이제 애도 낳고 몸도 풀었으니 슬슬 경영 수업 받고 대표 자리로 올라서는 게 어때?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성치 않은 것 같아. 돌아가신 네 아빠처럼 혈압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엄마, 근데 나 아이를 낳으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우리 다운이 잘 키우는 거야. 회사 다니면서 밤에만 돌보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후계자 자리에 날 앉히려는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당장은 다운이 말고는 나 아무것도 관심 없어.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대표 자리에 사위를 앉히는 건 어때? 능력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회사를 이끌고 나갈 제목이 되지 않겠어? 게다가 그이도 우리 가족인데 충분히 자격 있잖아.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차셨어요. 이서방을 대표 자리에 앉히라고? 난 아직 이서방 완전히 믿지 않아. 아무리 네가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 눈에는 의심이 남아있어. 이서방이 처음부터 널 내 딸인 걸 알고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엄마는 참 무슨 의심이 그렇게 많아? 그이가 엄마한테 인사하러 간 날 기억 안 나? 회사 대표가 장모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표정이었잖아. 물론 엄마가 의심 많고 신중한 성격이니까 지금까지 회사를 그렇게 성공시켰겠지. 그런데 내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돈 욕심도 크게 없고 지금의 삶을 만족하고 있다고. 오롯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까 예쁘게 좀 봐줘. 글쎄다. 뭐 어쨌든 생각은 해보마. 난 네가 회사 좀 맡아주길 바랬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애까지 낳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니? 아휴. 그래서 전 회사에 언제 복직할지 모른 채 육아와 내조에만 일념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일을 잘 해냈지만 집에서도 든든하고 다정한 가장으로 최선을 다해 주었죠. 그렇게 시간은 조금 더 흘러갔는데 저의 행복을 짓밟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다운이를 업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엄마는 환자복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호스를 끼우고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죠. 선생님, 저희 엄마 어때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네,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동안 고혈압에다 뇌혈관까지 악하셨는데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았는지 뭔가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뇌출혈이 생겼어요. 게다가 수술을 하려 해도 혈관 자체가 약해서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치료를 좀 받으시다가 혈관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엄마가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긴 했나 봐요. 제가 아들을 육아하느라 엄마한테 신경을 못 써서 이사달이 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선생님, 그럼 수술은 꼭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하면 다시 건강해지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수술이 가능해질 때까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님과 가족들이 신경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거예요. 몇 시간 뒤 깨우는 엄마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당신이 왜 어떻게 쓰러졌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크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한 달이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약물 치료를 하며 안정을 취하셨어요. 주간 시간에는 다운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엄마 집으로 가서 돌봐드렸고 저녁부터는 남편이 간병을 했답니다. 그이는 제가 간병인을 두자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과 나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뭐하러 간병인을 둬? 내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어머님 간병은 할 수 있으니 괜한 걱정하지 마. 사실 난 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 어머님이 저렇게 혼자 지내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니 다른 수가 있어야 말이지. 엄마가 원래 그래. 간병도 오지 말라고 매일같이 투정 부린다니까. 괜히 우리한테 짐이 되실까봐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간병할 때 너무 엄마 옆에 붙어있지 말고 챙겨드릴 것만 챙겨드리고 쉬도록 해. 알겠어. 그나저나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으셔도 복귀하시는 건 무리일 텐데 당신이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도 그 편을 바라시고 계시잖아. 얼마 전까지 나도 엄마 말씀대로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었어. 그런데 다은이를 낳고 생각이 바뀌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날 키운 방식으로는 키우고 싶지 않아. 어릴 적 난 부모님 얼굴보다 돌봐주는 이모들과 선생님들만 보고 자랐어. 나중엔 엄마가 누군지 헷갈리기도 했다니까. 그래서 다은이 클 때까지는 난 육아에만 전념할 거야. 지난번에 엄마한테도 내 생각을 전했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자기가 회사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어. 자기도 우리 식구이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잖아. 자기 능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게. 에이, 아니 내가 무슨 회사를 운영해. 난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는 일벌레야. 그리고 어머님은 아직 날 완전히 믿지도 않는 눈치인 것 같아. 밤에 회사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면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지 않더라고. 그래서 전 엄마가 원래 사람을 잘 믿지 않는 분이니 남편에게 이해하라고 했답니다. 며칠 동안 엄마의 몸 상태가 호전이 되는 것 같아서 금세 수술을 받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심하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누구야? 누군데 내 집에 들어온 거야? 엄마, 왜 그래? 엄마라니 이 도둑년아. 뭘 훔쳐가려고 내 집에 들어온 거야? 엄마는 치매가 왔는지 절 낯선 사람으로 착각하셨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했고 엄마를 억지로 병원으로 모셔가서 검사를 하고 상담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뇌혈관에 문제가 있던 엄마에게 혈관성 치매가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뇌수술을 받으시면 나으실 확률이 높으니 수술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심혈을 기울이며 낮과 밤에 간병을 이어갔어요. 제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24시간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도 자식이니 짐을 반으로 나누자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자기야, 난 어머님이랑 같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다운이 데리고 우리 처갓집에 들어가면 안 될까?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끔찍히 싫어하시니까 그 편이 낫지 않겠어? 아니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 거야. 엄마가 제정신 돌아오면 당장 나가라고 하실 게 분명해. 그리고 다운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한테 더 큰 스트레스만 줄 것 같아. 난 자기가 치매까지 온 엄마를 돌봐주는 게 마음에 걸려. 세상 어느 사위가 이렇게까지 직업정성이겠어. 진짜 고마워. 아유, 고맙긴. 난 자기랑 결혼하게 된 순간부터 어머님을 내 두 번째 엄마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괜한 말은 그만둬. 그 순간 전 결혼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완벽한 사람이 결혼해서는 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혈관성 치매로 저희를 못 알아보는 엄마를 정성껏 모셨지만 엄만 알 수 없는 행동과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엄마, 손가락이 왜 이래? 양 엄지손가락을 왜 이렇게 물어뜯은 거야? 아니, 피가 줄줄 나.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엄마는 시종일관 손가락을 빨고 깨물고를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치료하려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절 밀어내셨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아침에 친정에 가면 엄마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엄마, 내가 약 발라준다고 하면 성질을 그렇게 내면서 이서방 말을 또 잘 듣나 봐? 이거야 원, 딸보다 사위를 더 좋아하니까 내가 더 서운하다. 이서방 무서워. 내 손가락 아야하게 된 거 이서방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빨로 다 물어뜯어놨으면서.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지문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손가락 좀 그만 물고 빨어. 엄마는 손가락을 물어뜯은 걸 애꿎은 남편 탓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밤에 뭔가를 봤는지 꿈을 꾸셨는지 매일 저에게는 귀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밤마다 귀신이 온다. 이서방 옆에 귀신이 붙어 들어온다. 그년이 내 걸 뺏으려고 해. 아주 무서운 귀신이야. 귀신이라니.
엄마 물건을 빼앗으려 했다고? 뭘 가져가려고 했는데? 간혹 치매 환자들이 헛것을 자주 본다는 말을 들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저만 보면 귀신 타령을 해서 저까지 귀신 꿈을 꾸었답니다. 엄마, 귀신 이야기 좀 그만해. 세상에 귀신이 어딨다고. 그리고 이서방이 귀신을 달고 들어온다니까 나도 무섭잖아. 그리고 손가락은 또 물어뜯었어? 엄마,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얼마나 아파. 전 남편과 교대할 때 넌지시 귀신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무슨 귀신이냐며 몸서리를 쳤고 치매 증상 중 하나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엄마가 자기와 있을 때 한 번씩 제정신이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있을 때 단 한 번도 제정신으로 돌아온 적이 없어서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셔? 거의 회사 걱정이시지 뭐. 어머님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뭐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대표 자리에 앉으시라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서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드디어 사위한테 마음을 여셨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니. 당연히 자기가 회사 대표하면 되지. 부담 갖지 말고 당신이 일하던 대로 운영해봐. 나중에 엄마 수술하고 은퇴하시면 당신이 후계자가 되도록 해. 알겠지? 은퇴하시면? 알았어. 뭐 나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있나. 그래, 잘 생각했어. 남자가 야망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 순진하고 열심히 살기만 해서 문제야. 여하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난 그만 우리 다운이 보러 갈게. 내일 봐.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며 엄마의 상태가 빨리 호전되길 바랐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몇 주만 더 있으면 뇌수술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여전히 당신의 손가락을 물어뜯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만류해봐도 황소고집을 부리며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셨죠. 엄마, 그만 좀 물어뜯어. 이게 몇 번째야. 이러다가 손가락이 남아나질 않겠다. 오늘 밤에도 이서방이라 귀신이 온다.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너 귀신 얘기야? 진짜 궁금해 죽겠네. 진짜 귀신 나타나는지 내가 확인이라도 해봐야겠어. 전 엄마가 뭘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지 직접 확인하려고 반려동물용 홈캠을 엄마가 계신 안방 천장 모퉁이에 설치했답니다. 제가 설치한 CCTV는 제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고 녹화 또한 자동으로 되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2, 3일 동안 핸드폰으로 엄마와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귀신이라는 여자는 어디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의 허상인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에서 다운이를 재우고 저도 침대에 눕게 되었어요. 저 습관적으로 핸드폰에 실시간 영상을 틀었는데 제가 몰랐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전 경악하고 말았어요. 이윽고 제 눈앞에 보인 귀신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무슨 고집이 이리도 세. 이 할망구야, 손가락질을 다 해놨더니 또 물어뜯었어? 이래서 서류에 지장이나 찍을 수 있겠냐고. 자기야, 자기 장모 좀 달래봐. 이러다 당신 장모 뇌수술하게 되면 그땐 끝이라고. 그 전에 무조건 회사 양도 계약서랑 주식 양도를 받아야 돼. 진짜 그러게 말이야. 이 놓친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건지 모르겠네. 빨리 이 할망구 회사를 빼앗아야 이혼을 할 텐데 말이야. 나도 빨리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서 죽겠다고. 집구석에 있는 돼지 같은 마누라랑 매일 징징거리는 애한테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회사부터 꿀꺽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나 자기 안 받아줄 거야. 자기 같은 이혼남이 나 같은 변호사 마누라를 얻으려면 그 정도 재산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부모님도 당신을 받아주지. 그럼 당연히 알지. 이 할망구가 수술 받아서 제정신 차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반드시 내가 지장 찍어서 일 끝낼게. 오늘은 손가락 좀 아물었나 볼까? 어이 할멈, 손 좀 내밀어봐. 착하게 굴면 사탕 하나 줄 테니까 얌전히 지장 찍자. 전 실시간 영상을 보며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봐왔던 남편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인두겁을 쓴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화면 속 엄마는 귀신이라고 불린 상간녀의 힘에 제압당해서 억지로 서류에 지장을 여러 개 찍었어요. 오늘도 깡이네. 당신 장모 지문이 하나도 없어. 이것 좀 봐봐. 이래가지고 수술 전에 회사 빼돌릴 수 있겠어? 어쩌지? 한 이틀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 이번에 붕대 감고 본드를 발라놓으면 어떨까? 그거 좋은 방법인데 지문이 100%는 아니어도 본인 확인만 하면 되니까 2, 3일 뒤에 다시 한번 지장 찍어보자. 좋았어. 이봐 할멈, 이번엔 손가락 물어뜯지 못하게 내가 꽁꽁 감아줄게. 그럼 며칠 뒤에 할멈 회사는 내 거가 된다고. 그럼 난 네 돼지 같은 딸년이랑 살지 않아도 되니까 숨통이 트이겠지. 그 돼지는 내가 아직도 애처가인 줄 알더라. 정말 웃겨. 내가 진짜로 지를 좋아해서 꼬신 줄 안다니까. 대표 딸이 회사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진작부터 작정을 하고 기다렸는데 말이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표 할멈이랑 붕어빵인 젊은 여자가 들어오더라고. 진짜 오바이트 쏠리게 생겼는데 억지로 참고 연기했지. 물론 꼬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 그리고 할멈, 치매 걸리기 싫었으면 그때 지장 찍고 그냥 회사 넘겨줬으면 됐잖아. 안 된다고 버티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거 아니야. 난 그때 새 됐다고 생각하고 도망갈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지가 어떻게 쓰러졌는지도 기억을 못하더라고. 얼마나 고맙던지. 어쨌든 지금까지 2년 동안이나 네 딸이랑 사느라 고생했으니까 보상해준다고 생각하고 이틀 뒤에는 꼭 지장 좀 찍어줘. 알겠지 할망구야? 그자 남편이 절 처음 만난 순간부터 거짓으로 꾸며진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이는 제가 알던 순진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야망 넘치고 인성이 쓰레기인 놈이었죠. 또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진 게 남편의 협박 때문이라는 사실에 미칠 듯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억울함과 화가 눈으로 쏠려 뜨거운 눈물을 폭포처럼 쏟아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마음을 가라앉히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떠올랐어요. 엄마 회사에 있는 자문 변호사에게 연락부터 하게 되었죠. 통화로 간단히 설명하고 만나서 자세히 대화를 나누자고 했답니다. 이튿날 다운이를 안고 변호사님이 일하고 있는 대형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영상 좀 보세요. 100마디 말보다 이거 한번 보시면 상황 파악이 되실 겁니다. 네, 제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녹화된 영상 전부를 틀어서 세심하게 관찰하셨어요. 이윽고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본 영상을 확인하자 변호사님도 기겁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대표님 사위가 이런 개쓰레기였다니. 정말 유감입니다, 제시.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두 연놈을 처참히 부셔드리겠습니다. 네, 시궁청에서 아주 오래오래 썩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와 저한테 준 상처에 100배, 1000배로 갚아주세요. 그러자 변호사님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니 그쪽에서 당장 검찰청으로 찾아오라고 일렀답니다. 그래서 저와 변호사님이 함께 그리로 향했고 이윽고 모든 증거를 검사님한테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전 친정집으로 돌아갔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놈이 다신 엄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말이죠. 결국 문을 열지 못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야, 나 지금 어머님 댁 앞에 왔는데 비밀번호 바뀌었나 봐. 어떻게 된 거야? 자기가 바꿨어? 응, 내가 바꿨어. 아이, 놀랐잖아. 난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비밀번호 뭐야? 불러줘봐. 싫어. 그리고 무슨 일은 네가 저질렀지. 돼지 같은 마누라와 징징대는 아들이 꼴보기 싫어서 변호사 상간녀와 엄마를 찾아갔지. 그동안 엄마가 왜 엄지손가락을 그렇게 물어뜯나 했더니 모든 게 너 때문이더라. 날 처음 만난 것부터가 계획적이었지. 우리 엄마 회사 훔쳐가려고 말이야.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밝히자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자기 지금 어머님 댁 안에 있는 거지?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필요 없어, 이 개자식아. 오해는 무슨 오해? 내 두 눈과 두 귀를 똑똑히 들었다고. 내가 엄마 방에 CCTV를 설치해 놓은 게 신의 한 수였지. 그거 아니었으면 난 평생 인두겁을 쓴 짐승 새끼랑 살았을 거라고. 이제야 네 진짜 얼굴을 알아서 다행이다. 그제야 남편은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자기야, 그거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그 여자한테 당한 거라니까? 요즘 가스라이팅 뉴스 많이 봤지? 내가 그 변호사한테 홀려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정신 차려서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진짜야. 내가 한 말 모두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문 좀 열어봐, 어? 그의 변명을 듣자 전 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신발장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야, 진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도 그 여자한테 당했다니까? 물론 당신을 두고 다른 여자 만난 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 건 아는데 나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막장 쓰레기 아니야. 이에 전 대답 대신 남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어때? 더럽지? 지금 내 기분이 그래. 당신이랑 작자한테 속아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내 기분이 정말 못 같다고. 당신이 나랑 엄마한테 한 짓은 곧 100배로 돌려받을 거야. 이미 내가 다 손 써놨어. 조금 있으면 경찰이 당신을 체포하러 올 거야. 이제부터 내 복수를 겸허히 받도록 해. 뭐? 자기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소 취하해줘. 당신이 그냥 오해한 거라고 말하면 경찰도 그만둘 거야.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자. 응? 전 비굴해진 남편 얼굴에 다시 한번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형사 둘이 영장을 가지고 남편 앞에 섰죠. 이윽고 미란다 원칙을 알린 형사는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제 눈앞에서 영영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특수협박죄와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엄마를 충격으로 쓰러지게 한 과실상해죄까지 성립되어서 감옥살이를 절대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두 연놈들은 시궁창에서 썩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엄마는 수술이 가능해질 만큼 몸이 호전이 되어 뇌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혈관성 치매는 사라져 눈을 뜨신 엄마가 절 알아봤습니다. 엄마, 이제야 날 알아봐? 그동안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지혜야, 다 잘 됐니? 네가 회사를 지켜낸 거지? 내가 지켰어. 엄마 회사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엄마 몸만 생각해. 빨리 건강해져서 대표 자리를 지켜. 그건 힘들어. 이 엄마도 늙었으니 이제 은퇴할 때가 온 거야. 그러니까 회사는 지혜 네가 운영하도록 해. 다운이는 이 엄마가 키울 테니까. 엄마가 널 보모손에 키웠지만 손자는 내 손으로 키우고 싶구나. 전 그 자리에서 회사 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엄마가 퇴원하시고 회사에서 취임식까지 했답니다. 물론 엄마가 하신 만큼 따라갈 수 없지만 나름 고뇌하고 연구하고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가 회사로 찾아와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는 덕에 잘 성장하고 있는 중이네요.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시죠? 그래서 전 지금 엄마처럼 의심을 매우 많이 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회사 일을 하면서 여러 업체들과 손을 잡고 손을 놓고 하는데 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따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이에 회사 임원들은 엄마보다 제가 더하다며 회사를 2배로 발전시킬 위인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네요. 이렇게 저의 전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쭉 써봤는데 어떠셨나요? 많이 쇼킹하시지 않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고 조금은 의심하고 거리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저처럼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길 두 손 모아 빌어봅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일게요. 모두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음 사연으로 만나요. 안녕.